네, 그 개인정보보호법 중부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에서 나온 주은호 사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뜨거운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네, 가명정보제도가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공공기관 평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 담당자들이 대부분 오셨을 거고, 포맷 보안 담당자들께서 오셨을 텐데, 가명정보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공공 데이터 제공하거나 개방하는 거랑 조금 이제 체계가 좀 달라서 올해 처음 도입된 만큼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설명회를 마련한 거고요. 그래서 제도 자체가 무엇인지부터 구체적으로 가명 처리를 어떻게 해서 줘야 하는지, 그리고 공공기관 평가,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첫 해이만큼 아직 이제 적용하기 어렵거나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많은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떤 것들 좀 지원 받으실 수 있는지까지 이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궁금하신 사항들이 실무적으로 많으실 수 있는데 설명을 다 마친 뒤에 충실히 이제 질의응답 시간들을 충분히 보장할 테니까 그때 필요하신 질문들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도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법 자체는 이제 기존의 공공데이터 평가 때문에 많이들 보시고 또 적응도 하셨을 텐데, 이제 가명정보 제도가 이제 지표에 들어옴에 따라서 이 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취지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 가명정보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된 제도고요. 2020년도 8월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된 제도고요. 이제 여러 가지 기반이라든지 제도적 기반, 그다음에 인프라적 기반, 지원 기반들이 충실히 5년간 쌓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공기관도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적극적으로 또 가명 처리해서 제공을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인식하에 저희가 행안부랑 협의해서 공공데이터 평가에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여러분들께서 개인정보는 개방하면 안 된다. 개인정보 당연히 안전하게 지켜야 하고 기관 내부에 좀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되고, 또 일련의 최근에 개인정보 사건들, 유출사고들도 있으니까 당연히 보안팀에서는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계실 거고, 공공데이터 담당자들은 이런 것들을 완전히 개인 식별성을 제거해서 익명정보, 통계데이터 정도로 만들어서 이제 개방을 하거나 신청받아서 이제 제공을 하는 이런 체계로 이제 큰 틀의 개인정보 그리고 개방 가능한 익명정보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셨을 텐데요. 근데 이제 AI 시대도 됐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데이터가 너무나도 많이 중요해지고 필요해지고 또 공공 데이터가 공공에 정말 가치 있는 데이터들이 많아져서 이걸 조금 더 개인정보가 있어도 어떻게 조금 더 개방을 할까, 더 민간에서 연구자들이 또 공공기관끼리 어떻게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이 계속 됐었고요. 그래서 동의를 안 받고도 혹은 개별법상 공공기관이 각자 그 데이터를 써야 되는 용도가 있잖아요. 목적들이 정해져 있을 텐데 그 목적에서 좀 벗어나서라도 좀 이용하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법을 바꾸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를 직접 받거나 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긴 게 가명정보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조금 더 목적외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을 식별되지 않게 가명 처리를 해서 제공할 수 있다.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가명정보 제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가명정보의 정의나 절차들은 뒷단에 소개시켜 드리겠고요. 근데 헷갈리실 겁니다. 데이터, 공공데이터,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통계데이터가 헷갈리실 텐데 데이터는 크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개인정보, 그리고 가명정보, 익명정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 안전하게 관리하셔야 되는 건 당연히 개인정보이실 거고요. 홍길동 32세 전화번호가 풀로 써있거나 주소가 풀로 써있는 것들, 또 소관 부서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개인정보들이 있으시겠죠. 그 개인정보는 동의를 받았거나 혹은 개별 공공기관이 운영되어 있는 법률에 따라서만 쓰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공데이터가 여러분들께서 개방을 많이 하셨던 건 익명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나 전화번호 이렇게 식별가능한 것들을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나이나 주소나 이런 걸 완전히 범주화시키거나 통계화를 시켜서 개방을 하거나 공개를 하거나 누구에게 가도 전혀 위험하지 않은 식별 가능성이 없는 익명정보를 만들어서 개방을 하셨을 거고,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익명정보로 만들면. 그래서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실 일이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사실은 0 아니면 1, 개인정보 아니면 익명정보가 아니라 정말 개인정보의 데이터의 여력은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정보를 조금 더 유용하게 안전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가명정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성명에서 이름을 지우고 홍길동에서 홍씨만 남기는 거죠. 32세는 30대 초반. 전화번호 맨 뒷자리만 지운다든지 아니면 뭐 가운데 일부를 지운다든지, 주소는 이제 구 단위로 조금 더 치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나이대별 어떤 취향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비 패턴을, 소비에 대한 시간대를 분석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통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익명정보가 아니라 이 가운데 정도 수준에 있는 가명정보를 활용하셔야 될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가명정보도 쓸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가명정보 처리 특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모든 목적으로 자유롭게 쓰게 되면 의미가 없겠죠, 개인정보가. 그래서 이렇게 가명 처리를 안전하게 한 것은 가명정보 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그리고 공익적 기록 보전, 이 세 가지 목적어에 한해서는 그 동의를 안 받고도 혹은 개별법에서 이 목적으로만 사용하라고 하셨어도 가명 처리를 하면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목적 등으로 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식별 가능성이 남아있는 정보예요. 남아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익명정보까지 되면 식별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고요. 가명정보는 식별 가능성을 남겨두고 다만 유효성도 같이 남겨두고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상에 보호를 해야 되는 개인정보 영역 안에 포함됩니다. 가명정보는. 그래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가명정보를 완전 개방하시는 거예요. 공개하시는 거. 이건 안 돼요. 그건 익명정보 수준으로 만들어야 보호법하고 상관없이 개방이 가능하고요. 가명정보는 유용성도 남아있고 개인식별 위험성도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필요한 목적 내에서, 그 다음에 제공자의 안전성이나 환경, 처리 환경을 명확히 이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안전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정보 영역 안에 있습니다. 조금 추상적이어서 좀 예시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드릴게요.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맨 위에. 그래서 예금이나 대출액이나 가족, 직업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민감한 개인정보일 수 있죠. 이거를 평소에는 공공데이터 개방 다른 것들 일반적으로 할 때는 익명정보 수준으로 해서 이름, 생년월일, 직업 이거 완전히 빼버리고 가족도 3명, 평균 잔액도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범주화 시켜가지고 개방하셨을 거예요. 이것만 보고는 절대 누군지 절대 모르겠죠. 근데 연령대별 분석하고 싶다. 뭐 아들, 딸이 몇 명씩 있는지에 따라 예금 평균 잔액의 수치를 분석하고 싶다. 그런 것들 예측해가지고 뭐 복지 정책을 만들고 싶다. 이런 다양한 가치들을 남기려면 가명정보 수준으로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름, 생년을 버리고 핸드폰을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치환을 해버리고 주소를 조금 구 단위로 만들고 뒤에 가족, 예금, 대출액은 그냥 남겨뒀습니다. 요것만 보면은 식별 가능한 확률이 줄어들겠죠. 근데 다양한 정보들을 결합하면 식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원 입장에서 보면 요 잔액을 갖고 있고 요 가족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구나를 알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식별 가능성이 일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재식별을 못하게끔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가명 처리를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목적이냐, 누가 쓰느냐, 왜 쓰느냐, 어떤 상관관계를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가명 처리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얼마만큼 가명 처리해야 돼요? 이런 건데, 가명 처리 수준은 목적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한 수준으로 개인 식별성도 줄이고 유용성 어느 정도 남겨가지고 줄 수 있도록 처리를 해서 주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고 전문성이 있고 필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업은 남겨도 되겠다, 앞에 다 직업 쓰니까 라고 해서 직업을 남겨놨는데 국회의원이에요. 예를 들어 그 구에는 국회의원이 한 명이겠죠.
식별 가능성이 너무 크겠죠. 이거는 그냥 잘못된 감염정보 혹은 그냥 개인정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식별 가능성이 너무 크게 남아있지 않도록 충실히 가능 처리를 하시는 게 검토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개인정보, 감염정보, 인명정보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감염정보까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일환이다. 그리고 일률적인 감염처리 기준은 없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염정보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감염정보 처리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염정보 처리 특례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있고 28조에 2부터 7까지 있습니다. 한 6조항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목적으로 쓸 수 있는지, 어떻게 안전하게 써야 되는지를 규율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처리 방법이라든지 처리 수준 이런 것들은 법으로 규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바뀌어야 되고 기술 발전 수준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가이드라인으로 권고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체적으로 기준과 이제 내부 방침을 만드셔서 감염 처리를 하시면 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입니다. 자유롭게 쓰게 되면은 개인정보를 보호할 실익이 너무 줄어들겠죠. 그래서 동의 없이 쓰는 감염정보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분석 이 세 가지 목적에 한해서만 제공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예시는 가이드라인에 자세히 좀 나와 있는데요. 통계는 실제 통계를 만드는 거, 지자체의 편의시설의 이용 통계나 시간당 통계나 금액별 통계나 이런 것들을 실제 감염 정보를 사용해서 통계를 만들고 싶다라는 목적들이 통계 작성 목적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과학적 연구는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연구가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은 이렇게 해서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 거야 라는 가설을 세우고 정말 데이터 기반으로 이걸 분석해서 실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들을 다 과학적 연구에 포섭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어떤 기술 개발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앱을 만든다든지 AI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저희 가이드라인 상의 내용을 보시면 과학적 연구에 포섭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적 기록 보전, 코로나 연구나 행태 같은 것들 이렇게 공익적으로 좀 남겨둬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감염 정보로 처리해서 분석해서 남겨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세 가지에 들어와야지만 감염 정보를 쓸 수 있다. 그래서 검토를 나중에 하셔야겠죠. 법적인 세 가지 목적이 들어오는지, 만약에 지공 신청이 공공기관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감염 정보 제도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결합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 가치를 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너무 유용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누가 써? 이렇게 복잡한데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감염 정보를 서로 다른 부서 간에, 서로 다른 데이터 간에, 서로 다른 기관 간에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차량에 대한 주유 이력이라든지 차량 종류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한쪽이 있고, 어떤 기관에는 주거에 대한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다 각자 이제 보관하고 있으니까 주거 형태에 따른 차량 종류, 주거 월세 금액에 따른 주유 금액의 차이, 이런 걸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싶거나 복지 정책을 만들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서로 결합해야만 그 상관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관 간에 이름 생년이 1대1로 누가 누구다를 알아야지 결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합 키는 필요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나 전화번호 이런 거 양쪽에 똑같은 키를 확인을 해가지고 둘이를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결국에는 감염 정보로 활용해야 되니까 식별 가능성도 없애야겠죠. 그래서 결합 키는 결합할 때만 사용하고 결합 뒤에는 이렇게 파기하고 차량 종류랑 이제 주거에 대한 형태를 굳혀서 결합해서 새로운 상관관계, 아까 말씀드린 통계 작성이라든지 과학적 연구진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합을 하면 조금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실 수가 있고, 오늘 나눠드린 설문지 작성하셔서 나눠드린 우수 사례집에 대부분 결합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출하실 수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많이 감염 정보를 결합하면 결합할수록 식별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관 내부에서 이제 조직 간에
부서 간을 결합하는 거는 그냥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서로 다른 기관 간에는 서로 이제 이해관계도 다를 수 있고 데이터 양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관 간에 결합할 때는 결합 전문 기관이라는 것을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결합 전문 기관은 이제 정부가 이렇게 한 21개 기관 정도 지금 여러 가지 부처에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고 또 안전성을 다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각 부처들이 검증해가지고 다 지정을 해놓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맡기면 안전하게 결합을 해서 심사까지 해가지고 결과물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결합을 서로 다른 기관 간에 결합을 해서 쓰시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 혹은 제공 신청이 들어오다라고 하면 우리 기관의 결합은 누가 잘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감염정보 지원 플랫폼에 이제 결합 전문기관 세부 안내나 결합 신청에 대한 이제 담당자들 명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꼭 어느 분야의 어느 공공기관은 어딜 가야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부처나 뭐 기관은 상관은 없어요. 다만 분야별로 전문성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나에게 들어온 내가 직접 쓰고 싶은 감염정보 결합 사례나 또 신청이 들어온 결합 사례를 어디에 맡겨야 또 어디에 이제 해야 빨리 해주거나 잘해주거나 또 수수료를 좀 덜 받거나 할 수 있을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합은 사실 이제 오늘 나오신 결합 키관리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결합만 하면 또 사실은 이 정보들을 어떤 기관이 다 모아서 가지고 있으면 위험할 수 있겠죠. 내부자가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고 외부 해킹이 되면 이게 다 나가니까. 그래서 결합 키를 이제 결합하는 것들은 결합 키 관리기관이 하고요. 그래가지고 누가 A에 있는 옹길동이라는 사람이 B에 있는 김철수랑 똑같다라는 것만 해서 결합 전문기관에 전달해주면 결합 전문기관이 남은 항목들, 결합 대상 항목들을 결합해주는 이런 안전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안전성에 대한 것은 특히나 결합 전문기관에 따라서 결합을 하실 때는 믿고 신청을 해주시고 맡겨주셔도 됩니다. 네, 이거는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하는 결합이고 또 기관들이 다 안전하게 저희가 지정을 하려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부 결합 전문기관의 결합을 맡길 때 내부 승인을 받거나 내부의 공문 결제를 받을 때 조금 더 유용하시라고 이런 이제 전문적인 내용들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를 들어 드리면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좀 하나의 대표 사례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결합을 하면 어떤 식으로 쓰는가, 어떤 데이터들을.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하고 선도 사례, 우수 사례를 먼저 발굴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입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감염정보 결합으로 데이터를 구축함. 그래서 수요 예측을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냅니다. 성남시 사례였는데요. 이것은 성남시가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야지 수요 공급이 딱 맞을지 예측이 안 가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거나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뭐 이런 데에다가 이제 설치했는데 텅텅 비는 거죠. 생각보다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성남시가 가진 데이터는 차량 등록번호 정보밖에 없어요. 어디에 사는 사람이 어떤 차량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많이 사는 데다가 그냥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충전을 많이 하는가, 실제 동선은 어떻게 되는가, 얼마나 길게 머물고 짧게 머무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어디에 급속 충전소를 설치할지 어디다가 수요를 줄이거나 늘릴지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는 어디에 있을까 하다가 내비게이션, 시맨 모빌리티가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선 정보들이나 머무는 정보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결합해서 하면은 정말 전기차를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충전소를 설치하면 도움이 될지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합을 합니다. 이걸 감염정보를. 왜 감염정보를 썼을까요? 이거 성남 시민들한테 다 동의받을 수 없잖아요. 일일이. 그리고 이거 해도 된다라는 이제 개별 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감염정보 결합제도를 한번 써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둘을 결합하니까 실제로 어디 사는 사람들이 충전소에 얼마나 머무는지, 충전을 얼마나 하는지, 또 예를 들어 카페가 많은 거리에는 2시간만 사람들이 머물러요.
어블르다. 그러면은 여기는 급속 추리자서를 많이 설치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추천 서비스, 추천 이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딱 버튼만 누르면 현재 설치된 곳, 현재 설치 안 됐는데 당장 이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다 리스팅이 되더라고요. 제가 가서 다 봤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에도 쓰일 수 있고, 또 어떤 연구자들의 연구에도 쓰일 수 있고, 또 이런 알고리즘들은 민간들이 가져와서 앱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거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발굴하시고 또 제공들을 늘리셔서 가산점을 받으시려면 내부 활용 사례나 이제 민간이나 또 다른 공공기관이랑 합동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수요들을 개발하시거나 기획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연구 목적에 산업적 목적도 포함됩니다. 상업적 목적, 산업적 목적 이런 것도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공익적으로 공공만 활용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 기관에서 이걸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드는 것도 이제 과학적 연구에 포함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적인, 산업적인 통계, 예를 들어 마케팅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통계도 통계 작성 목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혹시나 내부에서 제공 심사를 하거나 목적 심사를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명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 영역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식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공을 한 다음에는 제공받은 사람이 관리를 해야겠죠. 여러분들한테 어떤 연구자라든지 민간 기업이라든지 다른 공공기관이 신청을 하면 그거를 안전하게 처리해서 준 이유는 그들의 책임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의무들이 있냐면 당연히 유출되지 않도록 그 사람은 안전성확보 조치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고의적으로 재식별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이러면 모든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가명 정보를 재식별하면은 5천만 원 이하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과징금도 이제 전체 매출의 4% 이내, 그래서 강력한 규제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하는 거는 못하도록 내부에서 활용할 때는 특히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식별 가능성이 남아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재식별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겠죠. 그랬을 때는 처벌하지 않고요. 그랬을 때는 즉시 중지하고 파기하고 다시 검토해서 추가 감형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감형 정보의 속성이기 때문에 즉시 중지 파기 의무만 두고 있습니다. 또 다만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안 되고 실수로 됐을 때는 즉시 중지하고 파기하면 된다라는 사실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가장 조금 걱정하시고 들어가시는 거는 제공한 다음에 난 진짜 열심히 처리하고 내부 검토 잘 해가지고 줬는데 얘가 유출을 했어, 얘가 재식별을 했어 라고 했을 때 아예 책임을 묻지 않는가.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부 결제할 때도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그거는 관계를 저희가 정립해서 내부적으로 다 이제 검토를 해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특히 여러분들이죠. 제공 신청을 받아서 감형 처리해서 그 목적에 따라 제공을 한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에서 안내하고 있는 권고하고는 이런 절차들 다 지키고 안전조치를 충분히 다 해가지고 제공을 한 다음에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 책임이에요. 받아가는 사람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다가 실수로 재식별이 발생했어요. 그 사실만으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 라고 명확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좀 더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이 받아간 사람이 제공받은 사람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안 했다. 안전조치 제대로 할 것을 약속하고 줬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안전조치를 제대로 안 하거나 고의적으로 유출했거나 문제가 생겼다. 이 사람이 이제 규칙 사유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행위자만 제재합니다. 그래서 제공하는 사람은 저희 가이드라인에 맞게 안전하게 처리만 해서 제공하면 그 책임은 이제 끊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제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검토해서 줘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5단계입니다. 5단계.
이게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조금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일단 신청을 받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 내부적으로 내부 프로세스나 간단 부서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추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신청이 들어오겠죠. 이러이러한 감염 정보를 제공해 달라 라고 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검토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 사람의 처리 환경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거기에 맞게 감염 처리를 합니다. 감염 처리 수준이나 방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목적에 맞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감염 처리를 어떤 수준으로 해야 될지를 검토하는 작업이 2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사전 준비해서 신청받아서 위험성을 검토한 다음에 그럼 이 정도 수준으로 이런 방법으로 감염 처리해서 주면 되겠구나 라는 계획을 세워서 감염 처리를 하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염 처리를 수행하고요. 그냥 막 감염 처리를 하면 안 돼요. 그 수요자에 맞게끔 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게끔 감염 처리를 해야겠죠. 뭐 A라는 목적이 있는데 너무 다 깎고 지워버려가지고 사실상 임명정보 수준으로 줬다. 혹은 뭐 이 사람이 꼭 필요한 항목까지 다 지워서 줬다라고 하면은 감염 정보로 주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감염 처리를 하거나 검토를 하실 때 이 신청자, 수요자랑 조금 더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염 처리를 다 하셨으면은 안전하게 잘 감염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감염 처리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혹은 아까 3가지 목적만 감염 처리에서 제공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목적이 잘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충실히 검토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제공을 하면 그 받아가는 사람이 안전하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5단계고, 제공하는 공공기관 입장에서 하셔야 될 일은 1, 2, 3, 4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방법이나 예시나 기준이나 원칙 같은 것들은 이제 법에는 저희가 항상 이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으로 상세히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가이드라인은 법은 아니고요. 여기를 안 지켰다고 해서 문제 삼지는 않지만 가장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분야별 특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처들이랑 협의해서 개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감염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이제 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감염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공공분야에 계시니까 공공분야 감염정보 제공 실무 안내서도 행하부랑 저희랑 같이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게 다르진 않나요. 크게 다르진 않는데 공공 부분에 좀 특수한 내용들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에 계신 분들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복지부라고 낸 게 있고, 교육 분야는 또 교육 분야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개별 분야 가이드라인과 함께 감염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저희가 항상 현장의 얘기들을 듣거나 불합리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부분들은 항상 받아서 개정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이제 매년 또 하실 때마다 한번 업데이트된 것은 무엇이 있는가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5단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일단은 이 제도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는 정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럼 재분 신청을 받았을 때 이제 당황하겠죠. 그러면 그 절차나 기준, 내부 기준을 만드는 거에 가장 어려워하시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신청도 많아질 것이고, 또 가점을 받으시려면 여러 가지로 또 수요를 직접 만들어내셔가지고 주실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실 거는 과연 우리 조직 체계가 감염에 맞게 세팅되어 있는가? 그래서 감염정보 제공 신청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받았으면 어떤 부서가 담당할 것이며, 데이터 담당 부서들이 또 다 다를 거잖아요. 그다음에 보안 담당자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과는 어떻게 협의를 할지 내부 프로세스나 내부 조직 체계를 좀 마련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분야별로 기관마다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자율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특히나 이제 데이터 제공 담당자, 데이터 담당자 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 좀 설득을 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마련해 두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다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하게 감염 처리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염 처리할 예를 들어
데이터 담당 부서가 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면 되시고, 혹은 뭐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다,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고, 자체적인 영향이 절대 없다, 잘 모르겠다, 우리는 이제 전문 업체에다 맡기고 싶다, 그랬을 때는 개인정보의 감형 처리 위탁, 혹은 이 적정성을 잘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위탁, 이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런 개인정보를 처리 위탁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신해 줄 수 있거나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체 역량이 절대 안 되신다면. 이 지원 체계에 대해서는 후단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감형 정보는 어디까지, 어떤 목적까지 제공을 할 것인가, 어느 정도로 처리해가지고 제공을 하는 게 이제 서로 안전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부 지침이나 기준이나 혹은 인력들이 갖추고 있는가, 혹은 들어올 때 이제 어떻게 짤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주는 경우, 감형 정보로 만들어서 주는 경우엔 이 사람이 정말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혹은 내부적으로 활용하겠다, 우리 내부 부서에서 개인정보를 감형 처리해서 활용하겠다, 혹은 다른 부처에 있는, 다른 기관에 있는 거를 감형 정보로 받아서 우리가 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감형 정보도 안전하게 관리해야겠죠. 재식별되지 않도록. 그런 거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고민을 해주시면 좋은 것 같고, 이런 거는 내부 관리 계획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시는 이제 기관들은 당연히 개인정보에 대한 내부 관리 계획을 주는 게 이제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이미 개인정보에 대한 내부 관리 계획이 다들 있으실 텐데, 감형정보를 쓰시면 감형정보라는 새로운 개인정보가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형정보를 어떻게 또 내부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별도로 감형정보 내부 관리 계획을 만드셔도 되고요. 혹은 기존의 개인정보 내부 관리 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조금 개정해서 감형정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시거나 기존의 거에 잘 녹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 관리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도, 혹은 추후에 어떻게 개정시켜 나갈 것인지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가장 어려워하시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올해 안에 힘드신다면 내년 평가를 위해서 올해는 최소한 요거는 다 갖추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내부에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감형정보 제공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위험성을 검토를 해서 감형 처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요청하는 데이터가 얼마나 위험한가, 식별 정보를 보고 꼭 이것만 가지고 식별이 안 되더라도 여러 가지 엮여가지고 결합해서 식별될 수 있는 요소들을 뭐가 있는지, 엄청 특이한 정보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더 위험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이게 재식별되거나 유출됐을 때 영향도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제공 받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쓸지, 우리가 내부에서 쓰는 건지 외부에 쓰는 건지, 아까 말씀드린 결합해서 쓰는 건지, 또 장소가 우리 내부에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만 열람하게 할 건지, 바깥에 줄 건지, 받아가는 사람이 연구자인지 스타트업인지 뭐 대기업인지, 인증을 받은 뭐 안전한 인증을 받는 기관인지, 그런 것에 따라서 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들을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하신 다음에 그 위험성에 따라서 감형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위험한 정보다 라고 하면 감형 처리를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루틴하게 저는 위험하지 않도록 쓰는 거고, 내부에서 가서 활용하고 금방 파기할 거야 라고 하는 경우에는 감형 처리 수준 좀 낮춰도 안전하겠죠. 그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하는 계획을 수립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감형처리 아까 예시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대체하거나 삭제하거나 범주화시키거나 뭐 마스킹하거나 하는 기타 등등으로 감형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전용 데이터 이렇게 표나 엑셀로 정리되어 있는 DB만 생각하셨을 텐데, 내일 시대에는 이제 비전용 데이터, 이런 음성, 영상, 이미지, 텍스트 이런 것들도 다 감형정보 특례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요청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뭐 다양한 또 비전용 데이터에 대한 감형처리 기준도 가이드라인에서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식별 가능성이 없도록 감형처리해서 제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전용 데이터 감형처리 솔루션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민간에서는. 그다음에 비전용 데이터에 대한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감형정보 지원 플랫폼 이제 발표 자료도 받은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무료 솔루션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전용 데이터에 대해서는 가명 처리하시면 되고, 비전용 데이터에 대해서도 일부 가명 처리할 수 있게끔 계속 저희가 추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꼭 직접 하실 필요 없고, 역량이 안 되거나 전문 이제 어떤 솔루션 업체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위탁도 가능합니다. 위탁 계약서 해서. 이렇게 가명 처리를 하셨으면 열심히 제대로 가명 처리가 되었는지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는 예시들이 있고요. 실제로는 이 사람이 신청서를 잘 냈는지, 그러면 세 가지 목적에 포함돼야 되니까 그 목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끔 필요한 문서들을 잘 준비했는지, 가명 처리를 내가 세운 계획대로 잘 했고 문제가 되지 않을지를 검토하시면 돼요. 검토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적정성 검토는 내부 담당자들이 하셔도 되고요. 그 기관 내에 좀 데이터 전문가가 있다, 보안부서가 좀 전문성이 있다, 가명 정보 잘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시면 모셔서 하셔도 되고요. 내부에서도 없으면 외부에서 가명 정보나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을 모셔가지고 같이 평가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는 저희가 가명 정보 지원 플랫폼 안에 가명 정보 전문가 풀이라고 저희가 한 200여 명 이상을 저희가 선발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이미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분야나 사례에 맞는 분들을 직접 섭외하셔가지고 이제 검토를 하시는 것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정성 검토까지 끝났으면 이제 안전하게 제공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의적으로 재식별을 하거나 뭐 식별 가능성이 생기면 즉시 중지하고 파기하도록 이제 제공받은 자가 잘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명 정보를 잘 처리했는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목적 외로 쓰는 거잖아요. 원래 동의받지 않거나 개별법이 없는 목적 외로 쓰는 거니까 무슨 목적으로 누구에게 주었다, 언제까지 쓰도록 한다라는 내용은 기록을 보완해 주셔야 됩니다. 쓰는 사람도 기록을 보완해 두고 주는 사람도 보완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셔야 돼요. 연구 보완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뭐 어떤 통계를 나를 10년간 분석을 할 거야 라고 하면 10년을 기간으로 정하시고 10년 동안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시면 돼요. 그 기간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는데, 어쨌든 기간을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시고 그 목적이 달성되거나 그 기간이 도래하면 파기하셔야 되고 그 기록은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거는 법의 의무사항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생소하고 어렵죠. 뭐 기존의 구글 데이터 정보와는 저희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가이드라인도 조금 더 보시고 필요하면 컨설팅도 많이 신청해서 받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어려우실까봐 또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또 지원책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월 20일 날 AI 데이터 합출 및 개방 확대 방안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미 공개된 내용인데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이제 완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도움을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낸 건데, 앞단에 내부적으로 체계를 만드셔야 된다고 했죠. 이게 기관마다 너무 다 다를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조금 일관되게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총리 훈령으로 가명정보의 제공에 대해서 혹은 활용에 대해서 내부 운영체계를 어떻게 짜야 된다 라는 이제 큰 틀의 기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작업 중에 있고, 이게 훈령으로 규정이 되면 각 기관들은 좀 참조해가지고 좀 일관된 이제 내부 관리 기준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현재 있으신 분들에게 어긋나지 않도록 만들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미리 내부 운영 체계를 만들어 두시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줄 때 수수료도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솔루션 비용이 들 수도 있고 인건비가 들 수도 있고 뭐 데이터 평가를 위해서 섭외 비용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비용들은 이제 필요한 만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수수료를 받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징구를 해야 되냐, 얼마를 받아야 되냐, 이건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 이것도 좀 필요한 금액이나 좀 부담을 덜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 절차들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한번
했던 이제 심사들이나 똑같은 건들이나 또 위험성이 아주 낮아가지고 아주 간단히 검토하거나 간단히 감형 처리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 절차를 얼마든지 간소화하거나 위험도에 따라 좀 차등화하는 방안들도 올해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서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내용은 맨 아래입니다. 지원 체계. 너무 어렵잖아요. 부담도 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도저히 소화가 안 되겠다.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이미 저희 집단의 지원 체계를 많이 말을 해주고 있으나 필요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직접 해줘 라고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또 예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염정보 제공 신청이 들어왔을 때 감염 처리하는 것부터 적정성 평가하는 것까지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위탁하거나 요청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그거를 전문기관을 두고 여기서 제처를 해서 최종적으로 반출까지 해드리는 체계도 저희가 구상 중에 있으니까요. 근데 뭐 모두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당연히 다 자체적으로 그런 역량이나 체계를 갖추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된 만큼 이제 자체적인 이제 노력이나 또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감염정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구체적인 이제 단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평가에는 감염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고 어떻게 실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감염정보 제공에 대한 가점 실정으로 들어왔고요. 여기서 반영된 실적들은 아시겠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총 1.5점 수준으로 자동 반영이 됩니다.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가산점이 총 10점이나 되니까 변별력이 상당히 가질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크게 1-5번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에 하나가 있고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평가 4-6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대동소이하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단의 운영 실태 평가는 감염 정보 및 합성 데이터 지표로 들어가 있어요. 합성 데이터는 추후에 또 질문을 하시면 조금 더 상세히 내용을 설명드리겠지만 조금 감염 정보랑은 좀 완전 또 달라요. 이번엔 완전 또 가짜 데이터로 새로운 데이터로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개방을 시키는 익명정보 수준으로 해서 완전히 개방을 시키는 새로운 기술이고 저는 일단 감염정보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염정보 합성 데이터 합쳐가지고 5점이고요. 감염정보로 5번 제공했다라고 하면 5점 만점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감염정보로 제공해달라라는 신청이 들어오면 처리를 해서 제공을 하면 그 건 바이 건으로 한 건당 1점씩을 인정해 준다는 거고요. 신청 방법은 지금 그 공공데이터 포털 및 정보공개 포털 등을 통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기존의 정보공개 포털로 받으실 때 아시겠지만 감염정보로 제공해 주세요 이런 게 별도로 있진 않아요. 완전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틀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감염정보 제공은 기관 개별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그래서 이거는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서 받으셔도 되지만 기관의 개별 신청을 받는 경우 이메일이라든지 공문이라든지 개별 프로젝트로 협의하신다든지 이런 형태로 받는 것도 다 인정을 하도록 행안부랑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이제 정보공개 포털만이 창구로 작용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합건이 있죠. 결합을 해서도 쓸 수 있죠. 그래서 A기관, B기관 결합해가지고 주세요 라는 신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결합 전문기관에 줘야 되잖아요. 그죠? A기관, B기관이 결합 전문기관에 줘야 되잖아요. 결합 전문기관이 결합하고 잘 되는 심사해가지고 신청자에게 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최종적으로 결합 전문기관이 주는 경우에 한 건으로 인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이제 신청자에게 최종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을 보는 게 이 지표의 취지이기 때문에 나 결합 전문기관에 보냈어 라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거는 결합 전문기관에 결합해달라고 보낸 거지 이제 신청자에게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차들을 다 지켜서 주시면 되고 증빙자료는 신청 증빙자료
가명정보 제공을 누가 신청했다라는 것이 증빙이 돼야 돼요. 이거는 이메일이든 공문이든 아니면 정보공개 포털 등에서 요청을 한 것이든 증빙이 있으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가명 처리하고 적정성 멈춰서 제공하셨겠죠? 그럼 제공을 했다는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공문이든 이메일이든 기타 등등의 방법이든. 그리고 적정성 검토를 잘해서 안전하게 주셔야 되겠죠. 적정성 검토를 한 결과서가 있어야 됩니다. 꼭 외부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하셔도 되고 외부 전문가 부르셔가지고 같이 어떤 회의를 하셔도 되고요. 그 결과서가 있어야 되고 이 일련의 과정들은 공문으로 혹은 내부에 이제 품위서로 남아 있어야겠죠. 이거는 그냥 개별적으로 한 서류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품위서들을 같이 제출해 주셔야 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절차나 방식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아까 소개해드린 거 거기를 첨부하셔서 이제 이런 증빙 자료들을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요 앞단의 것들은 민간이에요. 주체가 민간에 제공을 한 경우예요. 민간에 제공을 한 거고, 요거는 이제 기관은 간에 타 기관에, 이거는 원래 데이터 기반 행정 점검이기 때문에 기관에, 그래서 민간하고 공공이 좀 제공하는 주체가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신청 자료, 제공 자료, 검토, 내부 품위서 이렇게 해야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가명정보 처리의 5단계에 딱 매칭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준비를 하고 위험성 검토해서 가명 처리한 다음에 검토해서 제공하고 받은 사람이 안전하게 쓰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사전에 접수를 받은 이제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명 처리한 다음에 적정성 검토를 했으면 적정성 검토에 대한 결과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일련의 과정들을 담은 이제 내부 보고문서, 이렇게 적정성 검토했고 안전하니까 제공합니다 라고 공문이 있어야겠죠. 그 보고문서.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제공을 했으면 이제 제공에 대한 계약을 했을 수도 있고, 공문으로 줬을 수도 있고, 이메일로 줬을 수도 있고,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단계별로 좀 매칭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장표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제도나 또 절차, 그 다음에 실적을 인정받으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내용들이 아직 사실 초기 단계고 처음 겪는 기관들도 많으실 거니까 일부 뭐 이미 잘하고 있거나 경험이 많은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존의 것들을 잘 준비하는 것만 준비하시면 되고, 초기 단계에 지금 세팅을 하시는 게 올해는 가장 기관들의 급선무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단계별로 저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예산이나 또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강동수 경무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거 들어보시면은 제공하려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혼자 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오신 분이 직접 하실 수 있고, 기관에 돌아가셔서 이 업무 담당자에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될 건데, 가방 정보가 이제 아직 시행 초기 단계다 보니까 다양하게 지원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명 정보 제공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시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니까 편안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가명 정보 지원 플랫폼이라고 아까 여기 파일 다운받으신 사이트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거 가명 정보에 대한 모든 내용은 이 포털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준별 맞춤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라고 서울 포함해서 전국에 7개의 지원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이라는 걸 두고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순서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이 있고요. 가명정보.한국이라고 치셔도 되고 dataprivacy.go.kr로 들어오셔서 이제 볼 수 있고요. 가명정보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이 안에서 해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청 관련된 내용도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에 여기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 활용, 아까 208명의 전문가가 개인정보 보호위에서 지정해서 이제 선정되어 있는데, 이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할 때도 여기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활용지원센터의 이용 신청도 여기 플랫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한 5월에서 이제 5월 말에서 7월까지 경진대회라는 거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9월, 10월쯤에 경진대회 하고 나서 이제 시상도 하고 하는데 그 오더 플랫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이노베이션 존 신청도 여기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지원 관련해서 비조치 의견서라고 나중에 저희가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건데요. 한 6월경에 게시판을 하나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명정보 업무 관련해서 법률 검토가 필요할 때 그 게시판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라고 요청을 해주시면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그거 법률 전문가분들과 함께 검토를 한 다음에 게시판에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한 것들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한 6월경에 한번 그때 확인을 해주시면 그 내용을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기술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감역 처리를 할 때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지만 솔루션 같은 거에 도움이 필요할 때 솔루션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온라인 기술 지원이라고 해서 플랫폼에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이제 솔루션을 통해서 감역 처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온라인 기술 지원이라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는 걸 인지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결합을 할 때 결합기 만들고 하는 것도 인터넷진흥원이 결합기 관리기관으로 두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여기 플랫폼에서 결합도 진행을 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합성 데이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존에 구축해놓은 합성 데이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데이터 관련 업무 보시는 분들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플랫폼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명정보 교육이 온라인상으로 교육이 플랫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 플랫폼에 접속하셔서 그 교육을 신청하셔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훈련장이라고요. 감염 처리를 이제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좀 실습을 해보고 싶잖아요. 그때 이 사이버 훈련장 신청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샘플 데이터로 솔루션을 이용해서 감염 처리를 실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도 이제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기타 기능 관련해서 감염 처리 솔루션 정보가 우리나라에 이제 솔루션 감염 정보에 대한 솔루션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감염 처리 솔루션이 있는데 정형 데이터에 대한 솔루션, 비정형 특히 영상이나 텍스트, 비정형 텍스트에 대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에 대해서 좀 저희 쪽에서 뭐 이런 것들은 좀 뭐 괜찮다 해갖고 저희가 이제 좀 검토를 해서 인증까지는 아니고 좀 그래도 소개할 만한 솔루션들을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솔루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플랫폼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 종합 검색이라고 요거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명정보 활용 우수 사례, 오늘 사례집 받으신 거 있잖아요. 이런 사례, 그 우수 사례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경진대를 통해서 발굴을 하고 있어서 요것도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가 풀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그 아까 208명의 전문가를 지정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절차를 따르면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제 진행을 할 때 전문가가 필요할 때 특히 아까 적정성 검토, 4단계 적정성 검토 심의를 할 때 전문가가 외부의 전문가가 와서 이거를 검토를 하면 좀 더 객관적성을 높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 전문가 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때 이 솔루션에서 그 플랫폼에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세부적으로 하나씩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종합 컨설팅과 부분 컨설팅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종합 컨설팅 같은 경우는 좀 연구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한 기관에서 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떠한 연구를 위해 추진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A부터 Z까지 모든 절차에 대해서 컨설턴트가 붙어서 1대1 대응을 해주는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근데 좀 규모가 좀 큰 컨설팅이다 보니까 1년에 저희가 24건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뭐 여유는 있으니까요. 기관에 돌아가셔가지고 좀 이런 연구가 좀 국민들에게 필요한 연구가 좀 진행을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쪽에서 종합 컨설팅 신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종합 컨설팅을 뭐 그냥 선정하는 게 아니라 선정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선정이 되시면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문 컨설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컨설턴트뿐만 아니라 각 7개의 지역 센터가 있습니다. 지역 센터에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법제도 기술 적정성부터 이렇게 나눠서 또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아까 나눠져 있었잖아요. 이 단계별로 필요한 단계별로 지원 신청을 하시면 부문적으로 각각에 대해서 컨설팅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가시면은 아까 1단계 사전 준비 단계, 특히 그 기관별 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되잖아요. 아까 내부 관리 지침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누가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생각하시면은, 필요하시면은 부문 컨설팅을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감염증 발효 지원센터가 7개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센터 담당자고요. 그래서 뭐 서울센터로 연락을 해주셔도 됐고, 혹시 지역별로 본인이 있는 지역에 가까운데 이 센터가 있다면은 그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은 바로바로 대응을 해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강원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에 있고요. 원주 혁신도시 안에 있고, 그다음에 부산, 인천, 대전, 대구는 해당 있고, 전북 같은 경우는 그 전주시에 있습니다. 전주시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혹시 뭐 여기 말고 다른데 그 잠깐 나는 여기보다 조금 서울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저희가 가락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오셔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시고요. 센터에서는 어떤 걸 지원해 드리냐면은 감염 처리 시설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감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기관 내에서 직접 하긴 좀 어려울 때 이 데이터를 갖고 센터로 방문을 해주시면 센터가 폐쇄망 환경으로 안전하게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폐쇄망 환경으로 구축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넣고 감염 처리를 하고 감염 처리 데이터만 가지고 나가시고 다 파기를 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센터를 이용해서 감염 처리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 센터에서도 따로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온라인 교육과 그다음에 저희가 기사에서 플랫폼에서 이용한 교육 말고 나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센터로 방문을 하셔가지고 센터에서 직접 센터 담당자들한테 맞춤형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감염 처리 솔루션도 센터에 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본 데이터 가지고 아까 합성 데이터 같은 것들 가지고 실습을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감염 처리도 연습해 볼 수 있으니까요. 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정성 검토 같은 경우도 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센터에서도 적정성 검토 심의를 할 때 서류 준비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은 담당자들이 이제 심의 회의할 때 간사 역할 같은 것들,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심의위원은 섭외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 필요하실 때도 센터를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인데요. 가장 우선되는 게 저 두 번째 기본 과정이 있고요. 실무 과정을 먼저 혹시 처음 이제 이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싶으실 때는 기본 과정이나 실무 과정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플랫폼에 온라인에 교육 과정이 올라가 있고요. 그 과정을 한 9시간에서 12시간 정도인데 수료를 하시면은 그 이후에 오프라인 교육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을 다 듣고 더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 싶으면은 오프라인 교육을 신청해서 들을 수가 있고 6월 달에 아마 이제 5월 말고 6월에 오프라인 과정이 아마 2개인가 3개 정도 이제 오픈될 예정이니까요. 지금 돌아가셔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온라인 교육 빨리 들으시고 6월 달에 오프라인 교육 들으실 분들은 신청해서 오시면 된다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증 전문 과정은 아까 이제 이 교육을 듣고 이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아까 208명의 검증 전문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플랫폼에 가시면 교육 중에 행정공고기와 실무자 대상 온라인 교육이 별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 실무 과정 말고 행정공고기와 실무자 대상이 교육도 또 따로 올라가 있으니까 이 교육도 한번 꼭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혹시 수업 때 이제 뭐 감염 정보에 대해서 좀 수업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그런 교육도 좀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이 감염 처리라는 게 뭔가 사람이 식별이 안 되게 안전하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 단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AI 학습 데이터 같은 것들도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만드는데 뭐 틀리겠죠. AI 학습 데이터 같은 것들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감염 처리를 하다 보면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좀 데이터의 가치가 많이 훼손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만든 게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 스타트업 등이 감염 정보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이제 안전성을 많이 높인 다음에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많이 높여서
감염 처리 수준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 가공 처리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 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주요 기능이 있는데, 감염 정보의 유연한 활용이라고 해서, 괜찮죠? 그 유연한 활용이라고 해서 안심구역에서, 이노베이션 존에서 감염 처리를 하는 경우에 데이터 품질 훼손을 최소화한다라고 해서, 기존에는 이제 정정서 심의에서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이제 감염 처리를 해야 됐는데, 여기서는 좀 심의 기준을 완화해서 하다 보니까 데이터 품질 훼손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합을 극대화를 위해서 CI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게, CI의 일류값들을 어느 정도 활용해서 결합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라고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를 아까 이제 영상이나 아까 그 텍스트 같은 것들 감염 처리를 하면은 솔루션에서 이게 감염 처리가 이제 누락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 가이드에 오시면은 전수조사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가 이제 너무 많고 양이 많고 이런 걸 좀 어렵다 보니까 안심구역을 이용하는 경우에서는 샘플링 검사로 이거를 적합하게 볼 수 있게 한다라고 이제 좀 유연한 활용을 위해서 이제 그 이노베이션 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염 정보의 장기 활용 재사용인데, 감염 정보는 처음 제공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제공을 해달라고 요청할 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건지를 정하고 신청을 하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연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통 하다 보니까 그 목적이 이제 달성되거나 아니면은 그 기간이 되면은 그냥 파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만든 데이터가 좀 그냥 낭비되는 게 좀 아깝다 해서, 이노베이션 존에서는 AI 개발된 지속적 반복적 연구가 목적인 경우에는 감염 정보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나는 연구가 끝났어요. 연구가 끝나고 AI 해석을 다 했는데 다른 기관에서 이 데이터를 또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감염 정보는 처음 그 연구한 사람이 연구자만 목적 달성하면은 이게 파기를 해야 되지만, 이노베이션 존 안에서는 이 데이터를 그대로 두고 다른 기관에서 와서 이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게 하거나 연구할 수 있게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재사용 신청을 하면은 활용이 가능하다. 단 원보유기관은 원제 처음에 이제 연구했던 그 기관에 협의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PT 실증이라고 감염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기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실험해 보려면은 뭔가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노베이션 존에서는 좀 가능하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PT 실증은 안심구역에서 이노베이션 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서 좀 적용을 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노베이션 존은 현재 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5곳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통계청, 국립암센터, 한국도로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비전이라고 강원도에 있는 저 기업이고, 저렇게 5개의 곳에서 이노베이션 존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플랫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은 저기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인데요. 아까 저희가 데이터 명세적 요청 관련해서 내용 말씀드리면은, 우리 기관이 데이터는 있고 연구자도 어떤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데 이게 지금 서로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제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좀 활성화가 안 돼서 저희가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추후에 메일로 요거를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명이나 데이터 설명, 컬럼명 등을 작성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좀 요청을 드릴 거고, 우리 기관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가망처리해서 제공할 의지가 있고 의사가 있다면은 저희한테 이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시고 담당자도 제공을 해주시면은 이거를 저희 플랫폼에 전체적으로 게시해서 검색할 수 있게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연구자들이 저희 플랫폼에서 감염 정보, 이제 내가 하려는 연구와 관련된 데이터를 검색을 해서 그 데이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기관에서 갖고 계신 거라면은 그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이 데이터를 감염체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중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6월 중에 이 게시판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 설명이 끝나고 돌아가시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 신청했던 메일로 이거에 대한 안내 메일을 한번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메일을 보시고 기관 내에서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신 분들은 요거를 작성을 해갖고 회신을 주시면은 저희가 플랫폼에 게시를 해서 데이터 수요자를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이렇게 발굴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혹시 가맹정보 결합 선도 사례라고 아까 이제 성남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선도 사례를 통해서 지원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다양한 그 사회적 정책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위해서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어떠한 내가 연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국가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사례다 싶으면은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요 TF를 구성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행정 업무만 처리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 쪽에서 아까 단계별로 모든 업무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업무 관련해서 모든 지원 업무를 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 성과가 나오면 같이 공동해서 발표 홍보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이런 사례들이 있으시면은요 6월 3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선도사례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신청을 해주시면은 요 선정되시면은 많은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관련된 내용에 해당하시면은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진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진대를 말씀드렸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우수 사례 발굴과 기술을 기술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경진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술 부분과 활용 부분 나눠져 있고 기술 부분은 이제 가강 처리 기술의 이제 새로운 어떤 방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법을 보려고 하는 게 기술 부분이고요. 활용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활용한 결합 사례나 아니면은 뭔가 AI 데이터로서 사용하는 가강 처리에서 활용한 그 활용했던 내용 그 하나랑 아니면 아이디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활용 부분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부분, 활용 부분 두 개에 나눠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올해는 25점에 대해서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상금도 있고요. 그래서 대상 같은 경우는 이제 장관상을 표창을 합니다. 그리고 최우수상은 저희 기관장상들이 보통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경쟁이 심하진 않았어요. 보통 제가 듣기로는 한 17 경쟁은 그렇게 크진 않았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 같은 경우 혹시 지금 이제 하고 있진 않으니까 아이디어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은 만약에 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은 그 활용 사례로 지원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갖고 계신다면은 거기 아이디어로 지원을 해주시면요. 뭐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사례를 많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사례가 우리 기관뿐만 아니라 밖으로 다른 기관들도 다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선도적인 사례가 되느냐라고 그게 좀 많은 평가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면은 한번 지원 꼭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모는 5월 달부터 아마 7월 달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라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진대 운영 사무국이 아직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